자, 부가가치세 적립분기에는 전에 제가 AT 시험 때문에 꼭 기억하자라고 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는 자, 우리가 정리하기 전 기중에는 장부의 잔액이 부가세 예수금은 얘는 성격이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고, 부가세 대급금은 성격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어요. 얘가. 그럼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분계라고 하면, 정리분계하기 위해서는 서로 반대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분계의 기본 틀은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이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기본 틀이에요. 정리분계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는 거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계산할 때 열었죠. 그럼 열면 일단 첫 열면 제일 처음에 이 화면이 나오죠. 그럼 첫 화면에 부가세 대급금이 보여요. 자산이라서. 잔액이 차변에 있죠. 정리하니까 얘를 대변에 보내는 거고, 그럼 차변은 부가세 예수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많이 내려왔다. 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라서 차변에 보내는 거예요. 차변에. 그럼 이게 정리분계의 기본 틀인 거예요. 기본 틀. 자, 그런데 장부의 잔액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얘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가가 부가세 예수금이고,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가 우리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로 갔을 때에 여기 보이는 동그라미 가 있죠? 얘가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의 금액이고,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얘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장부를 본 이유는 사실 여기 AT 시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는데, 신고서는 똑같아요. 다. 뭐 서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그라미 가는 이거, 동그라미 나는 이거. AT 시험은 이 금액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계를 해야 되고, 전산세무에게는 문제에서 이 금액들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일반 전표에 문제 내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결산의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를 좀 많이 드러내는데, 그럼 그때 그 우리가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뭐 다 입력을 하고 결산 때 오겠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따라서 우리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잔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 금액들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알려주면 그냥 이틀대로 금액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 금액을 쓰는데, 자, 봤을 때 첫 번째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대급금보다 얘가 더 크면,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차이 나는 돈만큼 미지급 세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미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이렇게 분계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좀 더 추가가 될 건데 세액 공제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비익으로 처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자비익이 되게 될 거고 가산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원래 잡손실이나 세금과 공가 다 처리해도 되는데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라고 시험에는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네들이 차변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가지고 봤을 때 세액 공제가 있대. 그러면 미지급 세금은 다음 달 25일 날 낼 건데 대변에 자비익으로 해서 세액 공제 예를 들어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 있으면 대변에 10,000원 쓰고 그거 뺀 돈이 내년에 다음 달에 낼 거라고 미지급 세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도 다음 달에 세금 낼 때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돈만큼 차변에 가산세 세금과 공가가 되고 그 돈이 미지급 세금에 더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위치는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할 때 문제 틀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얼마 부가세 대급금 얼마 기본 틀에 여기에 자비익 미지급 세금 그리고 세금과 공가 미수금 이게 이 분계의 기본 틀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위에 이야기했던 걸 전부 다 정리해 보면 얘네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얘도 크게 어려울 거 없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 원이고 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60만 원이다. 그리고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이 40만 원 있대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먼저 자, 예정 신고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정 신고 정리 분계했을 때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뭐 예를 들어 얘가 금액이 200만 원인데 얘가 금액이 160만 원이었나 봐. 그래서 (40만 원만큼)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예정신고 때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근데 예정신고 거는 환급 안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확정신고까지 얘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확정신고 문제라면 확정신고 정리 분개를 하면 지금 얘가 확정신고 정보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이라서 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빼고 낼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돼야 되는데 이거 빼니까 낼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미수금을 지우는 분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더 많이 내야 했으면 미수금 4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 될 건데 그런데 얘가 미지급 세금이 아니고 미수금이 된 거는 예정신고 때에 미환급세액이 미수금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워준 거예요.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자, 시험에 여러 회차가 일부러 이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미지급 세금이 아니고 왜 미수금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들어 있는데 이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지우기 때문에. 이해가시나요? 예? 이해한가? 지금 이거예요. 자, 우리 세금 낼 거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예요. 매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매입세액이 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40만 원이죠. 그런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4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낼 거 없죠. 그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내년에 내야 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예정 신고 때에 미수금 적혀 있던 얘가 지금 이거죠. 그럼 얘를 대변에 내는 게 아니고 지워주는 거예요. 이제 얘 환급 받을 것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예정 신고 거.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120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120이고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하면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 40만 원만 미수금 지워주고 미지급 세금은 내년에 20만 원, 내년 다음 달 25일 날 20만 원만 낼 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고, 예수금이 120이라면. 그럼 지금 얘는 100만 원이니까 얘를 지우고 끝난 거고 미환급 얘를 넘기고 끝난 거고 얘는 120이면 얘 빼고도 다음 달 25일 날 더 내야 되죠. 그래서 다음 달 25일 날 낼 거가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건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고 낼 건데 빼고 내는 게 미수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때는 이런 느낌이면 오히려 잘 풀 수가 있는데 이 느낌으로 내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딱 금액을 맞춰서 줘, 이 나쁜 놈들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다는데 딱 이 금액이면 느낌이 이제 대변의 미수금이 오니까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저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는 받고 자, 잠시만요.
유가증권 평가 두 개, 평가만 가지고 두 개를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유가증권 평가할 때 올해 취득한 거는 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올해 취득한 거는 취득했던 단가하고 그리고 기말 공정가액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되겠죠. 그럼 매도 가는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구분할 것 없이 분계 똑같아요. 뭐 둘이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성격이 서로 틀리다 하더라도 올해 취득한 건 상관이 없는데 올해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저한테 좀 많은 분들이 그 매도 가는 증권 처분하는 문제에서도 평가에 대해서 지금 상기하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자 유가증권 평가에서 생각해야 될 게 유가증권 평가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에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거잖아.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얘는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900번대, 얘는 우리 K랩에서는 300번대 이걸로 처리를 해요. 이것 때문에 자본은 내가 안 지워주면 안 없어지는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할 때에 매도 가능 증권 지우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전부 다 지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전기말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내 장부에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장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만 얘는 지우게 되는데,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 장부 금액도 지우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계정 과목도 지워주지 않으면 내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없는데 내 장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서 이익 봤다 손해봤다고 장부에 남아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본은 내가 반대쪽에 써서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가에서도 보면, 자 이제 우리 평가를 가지고 보면 평가에서도 올해 취득해서 이제 올해 말도 가지고 있고 내년 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전년도 평가한 게 장부에 없기 때문에 그 신경 안 쓰고 그 다음 연도 넘어가고 그 다음 연도도 그냥 매해 그해 것만 가지고만 쓰면 돼요.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우리 자본은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000주를 취득을 하는데, 자, 취득할 때의 단가가 주당 1000원이고 X1년도, 자 그리고 X1년도 12월 31일 날 단가가 1,300원이고 X2년도 12월 31일 날 공정가액이 1,100원이고 X3년도 12월 31일 날 공정가액이 900원이라고 볼게요. 1,200원. 자,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자, 똑같은 조건으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X1년도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뭐 돈을 지급을 하고 샀고,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300원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은 30만 원을 높이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3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다음 X2년도 또 12월 31일 날 자, 이번엔 1,200원으로 낮춰졌어요. 자, 그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먼저 지금 하는 건 평가라는 것보단 단기 매매 증권을 기말 공정가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게 지금 분기의 목적이에요. 그럼 내 장부에 지금 얼마 적혀 있지를 보니까 130만 원이라 적혀 있죠. 그런데 120만 원으로 보여줄 거라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을 줄여주고 그럼 이 10만 원은 그냥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기에는 내 장부에 없어요. X1년도 장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10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X3년도 12월 31일에는 지금 120만 원 되어 있는데 900원 90만 원으로 줄일 거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을 낮춰주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전기말하고 차이 가지고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바로바로 낼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만약에 하나만 더 씁시다. 그럼 처분까지 보게. X4년도에 12월 31일 날 얘를 1,100원에 팔았다고 하면 1,100원에 팔았으면 X4년도 처분을 하면 내장부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에 9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차변에 1,100원에 팔았으면 110만 원이 들어올 거고 그럼 대변에 차이 나는 금액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제가 쓴 게 전기말하고 차이 조정하고 끝 이익이다 올랐으니까 전기말 금액하고 차이 조정하고 손해봤다. 또 전기말하고 차이 조정하고 손해봤다. 전기말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 지우고 돈 받은 거 써서 차이만큼 이익 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영업외 수익이니까 X2년도에는 얘 흔적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얘만 따로 있고 얘도 영업외 수익이기 비용이기 때문에 X3년도에 봤을 때 X2년도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얘도 내 장부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볼게요. 자,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면 자, X1년도 취득을 하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수수료가 없으면 얘 둘이는 좀 똑같이 시작을 하죠. 그러면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100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보여줘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30만 원 높여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다 30만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이 30만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300번대인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X2년도 12월 31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이 1200원으로 내렸으면 10만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10만원을 내려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니고 평가이익이 30만원 있잖아요. 그럼 나는 평가이익 10만원을 줄여서 장부에 평가이익을 20만원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원에 샀는데 지금 120만원이거든. 그럼 20만원만 남겨놓겠죠. 그래서 평가이익을 10만원 써서 평가이익 잔액을 20만원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얘를 줄인 거예요. 그럼 이제 또 X3년도 12월 31일 날 90만원으로 내렸으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원을 내리고, 그럼 30만원 내렸으면 손실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익 잔액 보니까 아직 20만원이 남아있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원을 지우고 그래도 더 손해본 10만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X4년도에 처분을 해요. 그럼 처분하게 되면 나는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이 90만원 적혀 있고,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장부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반대쪽에 써서 얘도 지워져야지 처분 작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얘도 다 지워져야지 처분 작업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변에 돈 받는 거 쓰는데 1100원을 받게 되면 110만원은 받으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다 10만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 100만원에 샀거든. 110만원 받았으니까 마지막에 10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카페에 보면 저 잘못 분기 연습 잘못 썼구나. 죄송해요.
이거 이 문제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좀 있으셨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보면 지금 2,800만 원에 사서 2,400만 원으로 전기 말에 평가했으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400만 원이 생겨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2,400으로 맞춰뒀을 거고. 자, 그 말 이해할 수 있나요? 매도 가능 증권은 2,400으로 맞춰놓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4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판다 그러면 내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240만 원 맞춰놓은 거 지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만 원을 지워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걸 지금 분계를 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취득을 했을 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800만 원, 아이고, 대변에 뭐 돈 주고 샀겠죠. 그랬다가 전기말 우리는 2,400만 원이 되어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 원을 줄여주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분계를 해뒀다는 거예요. 그럼 내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은 얘 400 줄였으니까 2,400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이제 400만 원 줄였으니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400만 원이 장부에 남아 있겠죠. 이걸 처분을 한다 그러면 내장부에는 매도 가능 증권은 2,400만 원으로 이 금액으로 맞춰뒀다는 거예요. 2,800을 400 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2,400을 이 문제 나왔을 때는 일단 전기말에 자산 금액은 맞춰뒀을 거니까 이 금액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 생각할 게 그럼 전년도에 얘 둘이 봤을 때 평가 손실 인식했겠네. 그럼 평가 손실 차변에 먼저 썼을 거니까 지우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만 원을 써주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야 지금 얘를 지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처분 가격이 차변에 돈 받는 거니까 차변에 현금으로 2,600만 원을 받고 그럼 우리 이 금액의 차이를 보니까 200만 원의 차이가 나죠. 차변 대변이 차이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200만 원 나오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원가하고 차이가 결과 나올 건데 2,800에 샀는데 2,600 팔았잖아. 그러면 20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정상이지. 그죠? 그럼 얘가 2,400, 400이 다 나가줘야지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분계를 할 때 혹시 내가 잘했는지 찝찝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만 내가 분계하고 나서 취득원가하고 지금 내가 파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봐서 그 금액이 나와 있으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금액이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해서 천천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느낌이 좀 틀리죠.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는 먼저 항상 우리가 하는 건 팔았으면 장부에 적혀 있는 거 지우는 거니까 첫 번째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전기말 금액으로 맞춰뒀겠네 라고 해서 2,400만 원을 먼저 지우세요.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우고 나서 매도 가능 증권이면 전기말에 올랐거나 내린 평가의 평가 손실을 지워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면 신경 쓰지 말고, 단기 매매 증권이면 200만 원 이익이라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취득원 가고 차니까 손해라고 나온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2,400만 원 지으면 끝인데 2,600 받으니까 20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오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고, 그래서 이 할 때는 처음 무조건 유가증권 문제인데 올해 취득한 거 아니면 정기 말 평가 금액을 지우는 게 어느 거든 시작이에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익 평가 손실을 지워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은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평가 손실 성격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알았어요. 카페 보니까 아래 그림은 결산 내용을 넣어뒀네. 그죠? 방금 그림 띄우려고 봤더니 PDF 파일은 제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다음 이제 외화 채권 채무를 보면 이제 매도하는 증권 예쁘고, 자, 우리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는 기말에 기준 환율 혹은 매매 기준율로 우리는 환산을 해요. 자, 그럼 이때 사용하는 결산할 때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계정 과목들은 얘는 화폐이기 때문에 뭐 미실현 보유손이 그런 개념 없어요. 얘는 화폐잖아. 그죠? 그리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도 화폐 성격이라는 거는 화폐로 취급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바로 인식할 거예요. 얘는 900번대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년간 1,000달러를 차입을 해요. 그럼 우리 X1년도 차입 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고, X1년도 12월 31일 날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고, X2년도 12월 31일 날 달러당 환율이 900원이고, 그리고 X3년도 상환시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예를 가지고 보면 X1년도 차입할 때는 차변에 우리가 돈을 빌려왔다. 차입 시 환율인 달러당 1,000원으로 해서 장기 차입금 에다 이렇게 쓸 거고, X1년도 12월 31일 날에는 우리는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으면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120만 원 갚아야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20만 원을 더 높여주고,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 빚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랬다가 X2년도 12월 31일 날 900원으로 내렸어요. 90만 원으로. 그러면 120만 원이라고 장기 차입금 적어뒀는데
얘 장기 차입금을 90만 원 갚아야 된다고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우리는 30만 원을 내려주고 대변에 외화 환산. 자, 이 외화 환산 손실이 이때 남아 있을까요? 장부에? 이 외화 환산 손실이 장부에 남아 있나요? 얘 성격은 영업외 비용이라 그랬잖아. 다음 연도에는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30만 원 쓰면 돼요. 외화 문제는 옛날부터 빌려와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전기말하고 차이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거면 뭐 발생 시 환율하고 조정하는 건데 차이만 조정하는 건데 올해 이전에 발생했다고 옛날에 언제 어떻게 된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가 영업의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말하고 차이만 조정하면 돼요. 그럼 이때도 우리는 또 이 분계 하겠죠. 그럼 분계 끝내고 나서 자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기억하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90만 원 지우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90만 원 이렇게 분개하겠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X3년도 상환을 할 거예요. 자, 상환하면 차변에 이제 갚으니까 장부에 있던 거 지워야 되겠죠. 전기말에 90만 원이라서 전기말이 900원이라서 장기 차입금을 900원 맞추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990만 원으로 뒀던 건데 오늘 갚으니까 얘는 지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는 돈이 우리는 달러당 1100원이라서 110만 원을 갚으면 이번에 이제는 실제로 일어난 거죠. 상환이나 회수할 때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얘는 상환 때는 차익 차손, 그 전에는 환산 이익, 환산 손실 이렇게 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얘도 외화 문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얘도 잘 나오긴 하지만 이게 유동성 장기부채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외환차익, 외환차손 문제도 여러분들 일반 전표나 이 문제 보면서 좀 보셨죠? 그죠? 오늘 숙제가 이제 이번 주말까지 숙제가 기말 결산 문제인데 기말 결산 문제에 외화 환산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출제위원이 외화를 지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외화에 대해서는 안 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서 자기걸로 숙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결산은 수등 결산은 그래요? 그렇네. 고마워요. 이익이죠? 이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제가 정신 졸랐어요. 조리씨 고마워요. 말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괜히 또 많이 헷갈릴 뻔했다. 이거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얘는 무슨 상계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이익이다 손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익이다 손해다 쓰는 이유가 얘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거든. 그 다음 연도에 따라오는 애 아니에요. 못 지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가 반대쪽에 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이너스로 뜨는 애들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 제가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말한 건 자기 자리예요. 반대쪽에 많이 쓰게 된다면 마이너스 뜨는 거예요. 결산 때 뒤집는 거는 기존에 많이 써둔 걸 일부만 줄이는 거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지. 첫 시작할 때는 장부에 없는데 마이너스 뜨도록 절대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결산에 대해서 거의 다 봤으니까 자, 이거 하나만 인지하고 이제 이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은 저와 같이 계속 그냥 계산 문제만 풀 거예요.
일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 전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따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문제를 같이 풀면 지금 제가 이걸 왜 적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이 다음 시간은 이제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